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양구군 한전리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버지는 5남매 중 장남이셨고 두 누나와 두 남동생이 있었어.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 양구군 한전리에 집을 짓고 이사를 오게 되었어. 그 당시 대부분의 시골집처럼 흙으로 지은 집이었지.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시간이 흘러 집은 기울어졌지만 내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집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어. 집터는 비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엔 개울물이, 왼쪽엔 폐가가 있었고 집 뒤에는 광식인의 가족이 살고 있었지. 집을 짓고 자리 잡을 당시엔 집 뒤쪽에 살구나무와 밤나무가 있었고 그 앞에 뒷간이 있었어. 뒷간에 가려면 부엌을 통하거나 폐가 쪽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부엌은 항상 수저로 잠가두고 잤다고 해. 아버지가 중학생이 되고 막내 삼촌이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을 무렵이었어.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폐가 쪽을 지나 뒷간으로 향했어. 당시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중사까지 지낸 군인이었고 군용 빨간 손전등을 아버지에게 주셨대. 그날도 아버지는 그 손전등을 들고 나갔지. 뒷간으로 가던 중 폐가 쪽에서 이상하게 불빛이 번쩍거리는 걸 목격했어. 아버지는 반딧불이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갑자기 살구나무 쪽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 바람 소리일 거라며 무시하고 볼일을 봤지만 마음속엔 찝찝함이 남았어. 며칠 후 또다시 아버지는 밤에 뒷간에 갔어.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폐가에 안방문이 떨어져 있었지. 그리고 폐가를 지나 살구나무 쪽으로 걸어갈 때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지만 거기엔 빗방울에 젖은 나뭇잎들 뿐이었어. 아버지는 그날도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밤을 넘겼지. 며칠 뒤 아버지는 또 한 번 뒷간에 갔어. 그날은 하늘의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그때 살구나무 쪽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배고파. 그리고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낀 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향했어. 그러다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가 칼을 들고 다른 아이의 배를 갈라 창자를 씹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주 동안 알아누우셨고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어. 막내 삼촌 역시 여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다가 부엌에서 쇠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삼촌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어. 몇 날 며칠이 지나 삼촌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 문을 바라보다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목격했어. 그리고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비명소리가 창문을 깨트릴 듯 울려 퍼졌어. 그날 밤 삼촌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참다 결국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큰 여자아이가 배 위에 올라타 낫으로 난도질하며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삼촌과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호미와 낫을 들고 삼촌을 향해 달려들었지. 삼촌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사흘 밤이 지나고 나서야 깨어날 수 있었어. 그 후 할아버지는 마침내 그 집에 얽힌 비극을 알아내셨어. 전쟁 후 굶주림이 극심했던 시기에 광식인의 아버지는 7남매 중 4명을 창고에 가두었고 그들은 결국 서로를 해치며 굶어 죽고 말았지. 광식이 아버지는 시신을 우리 집터에 묻어버렸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 장정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했어. 아이들의 유해는 화장되어 소양강에 뿌려졌고 광식이 아버지는 징역 3년과 보호생활 7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 지금 그 집은 폐가가 되어 사라졌고 우리 집도 세월이 흘러 기울어지며 부서지고 있어. 하지만 광식이네는 현대식 집으로 변하며 한전리에서 유명한 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 두 번째 이야기, 탄약고의 비밀. 작년에 제대한 후 지금은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휴학생이야. 내가 복무한 곳은 강원도 화천의 부대였어. 이 부대는 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야. 그만큼 부대 내 괴담도 많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연대 탄약고 괴담이야. 탄약고에는 원래 야간 근무를 서는 초소와 주간 근무를 위한 고가 초소가 따로 있었어. 그런데 야간 초소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심지어 초병이 귀신을 보고 실신하는 일까지 발생했지.
결국 간부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장교까지 귀신을 목격한 거야. 그 이후로 야간 초소는 폐쇄되고 주간 초소에서 주야간 근무를 모두 서게 되었어. 내가 겪은 이야기는 우리 중대가 경계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야. 그날은 새벽 2시였고 막근무에 투입된 병장님이 대대에 유선 보고를 한 뒤 구형각을 통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어. 누구 오는지 잘 봐라. 병장은 그렇게 말한 뒤 곧바로 취침 모드에 들어갔어. 근무 교대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병장이 깨어있는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혼자 근무 서는 게 차라리 편했어. 후임인 김이병은 밤나무가 우거진 헬기장을 등지고 연대 탄약고와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본부 중대 계단 쪽을 일정한 간격으로 주시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이병이 야간 투시경으로 연대 탄약고 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깜박거리기 시작했어. 혹시 렌즈에 나방이라도 붙은 건가 싶어 확인했지만 렌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다른 곳을 비출 때는 멀쩡한데 탄약고 쪽을 비추기만 하면 자꾸 깜박거리는 거야. 김이병은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잠든 병장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병장을 불렀어. 병장님, 가글이 이상합니다. 병장이 김이병의 목에 걸려있던 야간 투시경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물었어. 어떻게 이상한데? 탄약고 쪽만 비추면 자꾸 깜박거립니다. 김이병의 말을 들은 병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탄약고 쪽으로 몸을 돌릴 때마다 어떤 놈이 난간에 매달려서 너한테 손을 흔들더라고. 병장은 실탄이 든 통에 자물쇠를 꽉 쥐었어. 그게 꿈이 아닌가 보다. 김이병 외에도 탄약고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을 본 사람이 많았어. 일설에는 그 인물이 부대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었지. 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 세 번째 이야기, 신원집 방바닥 아래 숨겨진 두 구의 시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 때 겪으신 일입니다.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첫날 어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안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 걸린 거울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언뜻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도둑 고양이라도 들어온 줄 알고 안방을 둘러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괜히 어린아이처럼 군다고 구박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방바닥이 들썩거리더니 마치 방 전체가 바닥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비켜나는 쉰 목소리를 반복해서 외치는 바람에 놀란 아버지가 깨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옷으로 가려두었지만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방 안이 아무리 불을 피워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온돌이 고장 났을 거라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을 불러 구들장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구들장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시체 두 구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밤 방바닥 아래 시체 두 구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모피코트의 주인. 나는 지금 사는 집으로 3년 전에 이사 왔어. 우리 집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보니 전 주인이 아주 큰 붙박이장을 두고 갔더라고. 방 자체가 크지 않아서 붙박이장이 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 문은 바퀴가 달린 미닫이 문이었고 잠금 장치는 없었어. 장이 워낙 커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어른 두세 명이 들어가도 충분했지. 게다가 새 것처럼 깨끗해서 먼지를 닦아내고 그대로 쓰기로 했어. 책상과 가구들을 들여놓고 나니 방에는 겨우 잠잘 공간만 남았어. 하지만 창문이 크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 그 방에서 지내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나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침대 대신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붙박이장 쪽에 붙어 잠을 청하면 어딘가에서 진동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가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10분 간격으로 반복되었어. 혹시 잃어버린 휴대폰이 울리는 건가 싶었지만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 소리는 항상 붙박이장 안쪽에서 들려왔고 문을 열어놓으면 들리지 않았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닳아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동 소리는 매일 새벽 3시쯤 어김없이 들려왔어. 올해 여름까지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지. 불면증이 있는 나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점점 궁금해졌어. 어느 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방에서 나는 진동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어. 남자친구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나 컴퓨터 소리일 거라고 했지만 그 순간 또 진동 소리가 들려왔어. 방금도 났어. 컴퓨터도 꺼져 있고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들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고 나는 전화를 끊고 잠을 청했어.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어두운 드레스룸에 있었고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어. 사방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고 있었지. 코트는 목 부분은 하얀색이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이 짙어져 발목 부분은 검붉은 자주빛이었어. 내 옆에는 40대 여인이 서서 그 코트가 잘 어울린다며 계속 칭찬하고 가져가라고 권유했어. 나는 솔깃해져서 그 옷을 가져가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내게 귓속말로 말했어. 사실 이 코트 원래 주인이 살인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 신고했거든요. 꿈이었지만 그 순간 내 자신이 무서워서 잠에서 깼어. 그리고 그때 붙박이장 쪽에서 다시 진동 소리가 울렸어. 나는 그 소리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한 게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라며 스스로를 딸랬어.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유독 그 진동 소리가 공포스럽게 느껴졌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 이후로도 몇 번 진동 소리가 들렸지만 몇 달째 더는 들리지 않고 있어.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봤지만 몇 년간 들려오던 그 휴대폰 진동 소리의 정체를 찾을 수 없었어. 5번째 이야기, 장례식장에서의 기이한 빙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큰삼촌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려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퇴원 후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이혼 후 한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무척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삼촌을 돌보지 않고 삼촌 돈을 들고 놀러 다녔으며 간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친척 언니가 삼촌 댁을 방문했을 때는 삼촌이 드셔야 할 죽이 상한 채로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께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외면한 채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결국 삼촌은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고려대병원에 재입원하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척 언니들, 어머니, 할머니, 삼촌들과 아저씨, 여러 친척들이 병실에 모여 삼촌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가 고려대학교 앞에 있다고 해서 잠시 나갔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20분쯤 지나 돌아와 보니 병실 안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삼촌께서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삼촌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모든 가족이 병실을 비운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담배를 사러 나갔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며 엄마는 통화를 하러, 할머니는 수건을 빨러 가셨습니다. 언니와 이모들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삼촌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3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화장터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로 인해 허리를 잘 펴지 못하시던 막내 이모께서 절을 하시던 중 갑자기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이모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듯 허리를 세운 듯 했습니다. 다들 이모의 허리 상태를 알고 있던 터라 깜짝 놀랐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께서 갑자기 코피를 줄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그로테스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모는 코피를 흘리며 할머니께 다가가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이모의 것이 아니었고
가래가 끼인 듯한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임신 중이던 언니를 얼른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셨고 이모는 계속 울면서 외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이모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모가 정신을 차린 후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삼촌이 이모의 몸에 빙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께서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떠나셔서 더더욱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삼촌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 시골길 무덤가에서 만난 머리카락의 공포.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시절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그 시골길은 길가에 무덤도 있고 풀이 무성한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다. 그날은 가까운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가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겨울이라 금방 어두워졌고 집으로 가는 길엔 무덤 2개가 나란히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 길을 지나던 중 백색 가로등 불빛이 비쳐 무덤가의 비석을 스치듯 봤는데 방금 잘라낸 듯 윤기가 흐르는 긴 머리카락 한 무더기가 비석 위에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 소름이 끼쳐 나는 집까지 혼비백산 달려갔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최대한 빨리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새나라의 어린이답게 9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머리카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15분 넘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드드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계속되었고 그 소리에 겁이 질려 결국 정신을 놓고 잠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나는 그만 멈춰 섰다. 나무로 된 방문에는 수없이 찍힌 손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문 앞에 놓여 있던 내 신발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엉켜 있었다.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7번째 이야기, 라디오에서 들려온 비명의 소리. 얼마 전 동창회에서 고향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억난 괴담이 있어. 나는 쥐고교라는 명문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몇몇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괴담이 돌았지. 괴담에 따르면 우리 학교가 세워지기 전 그 부지는 넓은 논밭이었대. 전쟁 당시 이곳에 임시 군사통신기지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고 해. 이름은 거창했지만 천막 하나와 수신기 하나뿐인 기지였지. 전쟁이 계속되자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북한군도 남쪽으로 진격해 광주까지 진입했다고 해. 통신기지가 있는 이곳도 포위 직전이었지. 당시 통신을 담당하던 군인은 상부에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상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절박해진 군인은 수신 가능한 모든 채널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통신기지와 피난민 몇몇은 북한군에게 몰살당했다고 해. 문제의 괴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 당시 군인이 절박하게 남긴 구조 신호. 전쟁 중 울려 퍼진 총성과 포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나는 고3 때 그 괴담을 들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가지고 있던 소형 라디오가 겸용이라는 걸 알고 문득 괴담이 진짜일까 궁금해졌지. 어린 마음에 조금은 무모한 호기심이 생겼던 거야.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라디오는 FM이고 군사통신 같은 긴급 신호는 AM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 뒤로 나와 AM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돌려봤어. 하지만 들리는 건 잡음뿐이었지. 우린 괴담이 헛소문이라고 웃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들린 목소리는 분명 절박한 비명과 다급한 말소리였어. 우린 모두 비명을 지르며 급히 라디오를 껐어. 다시 같은 채널로 돌려봤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우린 잘못 들었을 거라고 서로를 달래며 이 이야기를 묻어두기로 했지. 괴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어. 그런데 졸업 후 학교에 다시 가봤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 고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전에는 없던 커다란 나무가 떡하니 서 있었던 거야. 후배에게 물어보니 학교 측에서 세운 거라고 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어. 나는 문득 친구들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혹시 그 괴담이 사실이었고 전파를 흩트려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나무를 세운 것이 아닐까? 지금도 쥐고교에 가면 가장 인상적인 건 너무나 크게 우뚝 선 그 나무야. 어쩌면 우리가 그날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절박한 구조 신호가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8번째 이야기, 텔레비전이 자꾸 켜진 이유. 10년이 넘은 옛날,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면 저는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날이면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고 거실 창문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방의 문은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문은 위쪽 3분의 2가 뿌연 유리로 되어 있었고 아래쪽은 나무로 된 평범한 가정용 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저는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문 너머를 보니 유리 너머로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끄고 잤는데 말이죠. 별 생각 없이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리모컨이나 텔레비전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나 싶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의 전원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하며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에서 또다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밤이라 시계초침 소리도 들릴 정도였는데 그 작은 소리는 딸깍 하며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유리문 너머로 거실을 내다봤지만 가로등 불빛만 비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결국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앞에 시커먼 무언가가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기괴한 형태였습니다. 마치 검은 연기나 구름 덩어리 같았고 저는 그것이 분명 저를 지켜본다고 느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그 형체는 귀신이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저는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에서 새어나온 불빛으로 조금 밝아진 거실을 보니 텔레비전 아래 전원 버튼을 덮고 있던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뚜껑은 손가락으로 눌러야 열리는 구조였는데 아까 들린 딸깍 소리가 바로 그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나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덜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중국 시골에서 사라진 일본 여대생. 얼마 전 일본인 친구인 우에마츠 교코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코는 5월 초 일본의 연휴 기간인 골든위크 때 큐슈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친구의 오빠는 지난 3월에 중국을 관광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오빠는 중국 남경에서 몇 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어느 날 서커스단이 들어왔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순회 서커스단이었죠.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드문 구경거리죠. 저도 어릴 적 동네에 들어온 동춘 서커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몇백 원씩 입장료를 내고 구경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 서커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유는 서커스단의 커다란 광고판 때문이었어요. 어디선가 잡혀온 뱀 여인이라든가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뱀이라는 존재가 광고에 등장했거든요. 또는 기린목 여인이라고 해서 목이 1m쯤 되는 여자가 있다고 했죠. 진짜일까 너무 궁금해서 결국 어머니께 돈을 받아 구경을 갔지만 뱀 여인은 나오지 않았고 기린목 여인은 가까이서 보지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대충 마네킹처럼 만든 가짜 같았죠. 어쨌든 교코의 친구 오빠는 그 서커스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서커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인간 오뚜기였다고 해요. 그건 사람의 머리만 통 안에 들어가 있고 둥근 몸통이 오뚜기처럼 기울여도 다시 일어나는 형태였죠. 그런데 몸통 부분이 머리보다 약간 클 뿐이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작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기형으로 태어난 걸까 싶었죠. 그 순간 오뚜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어를 몰라서
그 오뚜기의 외침을 보고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그 광경에 오빠는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그 오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도 일본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오뚜기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立教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중국인들에게 잡혀 팔다리가 잘린 후 오뚜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오빠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본으로 돌아와立教 대학에 전화해 그 학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는 몇 달 전 여행 중 실종되어 행방불명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코는 군마 대학에 다니는 친구 히사타 히로코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히로코의 친구가 중국을 여행하던 중 미세모노라는 구경거리를 보았대요. 미세모노는 한국어로 딱 맞는 단어가 없지만 사전에 따르면 구경거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리에 놓여진 미세모노 앞에는 돈을 구걸하는 소쿠리가 놓여 있었고 일종의 앵벌이었다고 합니다. 그 미세모노 역시 팔다리가 잘린 여성이었다고 해요. 히로코의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일본어로 끔찍하다 며 지나치자 팔다리 잘린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죽여주세요. 부탁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놀란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여성은 관광객으로 중국에 왔다가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려는 순간 탈의실 뒤쪽에서 나타난 중국인들에게 붙잡혀 팔다리를 잘리고 앵벌이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친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원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경대학살 이후로 중국인들은 일본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 정도로 취급한다고 해요.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일본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만주에서 관동군이 철수했을 때 들어온 소련군들조차 야폰스키라며 일본인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중국인들마저 일본어로 대답하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오해해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立教 대학의 그 여대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같은 기숙사에 있는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야. 그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래.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언니는 자정까지 공부한 후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를 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해.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였지만 말이야. 그날은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이상하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대. 언니는 늘 첫 번째 칸을 타기 위해 승강장의 끝으로 가곤 했는데 그 여자도 계속 뒤를 따라왔지. 언니는 그 여자가 자신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언니는 승강장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들고 있던 책이 많아서 실수로 책을 떨어뜨렸지. 전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서둘러 몸을 숙여 책을 줍는 순간 갑자기 뒤에 있던 여자가 선로로 떨어졌어. 전철이 멈추고 조용하던 역 안의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어.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목격한 언니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어. 정확한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니는 여자를 밀친 게 아닌지 의심을 받기도 했지. 역무원이 CCTV 영상을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 화면 속에서 전철이 들어오자마자 언니의 뒤에 있던 여자가 언니를 밀치려고 뛰어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바람에 그 여자가 중심을 잃고 선로로 떨어진 거였지. 그 여자가 왜 언니를 밀어주기로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 후 언니는 운이 풀린 건지 그 해의 유명한 사립대에 합격했다고 해. 11번째 이야기, 강아지 분양의 덫. 6월쯤이었어. 당시 친구랑 화양동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분양 카페에 자주 들렀거든.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가정집에서 허스키 믹스견 새끼를 무료로 분양한다는 글을 봤어. 주인이 키우던 작은 체구의 믹스견이 윗집 허스키와 교배돼서 10마리나 낳았다는 거야. 어미 체구가 작아서 새끼들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며 한 마리가 남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안녕하세요.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허스키 다 분양됐나요?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가 말했어.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얼굴도 이쁘고 눈도 파래요.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
혹시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밖에 나와 있어서 찍지 못했다고 했어. 그냥 직접 보러 오세요. 진짜 예뻐요. 사실 내가 살던 건대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망설였어. 그런데 친구가 바람도 쐴 겸 지하철 타고 다녀오자고 해서 가기로 했지. 출발하기 전날 위치 확인차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아저씨가 받았어. 역으로 오시면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혹시 몇 시쯤 도착할까요? 한 2시나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아주머니가 받으셨던데요. 아저씨는 아내가 대신 받은 거라며 별일 아닌 듯 설명했어. 우리는 케이지도 준비하고 경로도 확인한 뒤 다음 날 바로 출발했지. 역에 도착하니 허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택시 정류장엔 택시 한 대만 서 있었어. 전화를 걸자 아저씨가 급히 말했다. 제가 잠깐 밖에 나와 있어서요. 그 택시 타고 오시면 주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친구가 덥다고 투덜대는 바람에 그냥 택시를 타기로 했어. 어서 오세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 차가 출발하자 기사님이 내비를 보며 말했어. 이상하네. 주소가 검색이 안 되네. 나는 강아지 분양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사님과 통화를 하게 했어. 둘이 통화를 마친 뒤 기사가 출발했지만 뭔가 계속 찜찜했어. 조용히 가던 기사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 학생들, 혹시 이 동네 처음 와요? 네, 강아지 분양 받으러 가요. 그러자 기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좀 된 얘긴데 전에 너희 또래 남자애들도 내 차를 타고 그 주소지로 갔었거든. 강아지 분양 받으러 간다면서 좋아하더라고. 나는 긴장해서 물었어. 그 애들 실종된 거예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걔네들 내려준 그 근처엔 농장도 없고 집도 없고 하우스만 몇 개 덩그러니 있었어. 그런데도 분양 받으러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 게다가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택시 호출도 없었어. 우리는 서로 얼굴만 마주보다가 기사님께 말했어. 역으로 돌아갈게요. 기사님은 우리를 역으로 데려다주며 말했어. 이 근처에서 강아지 분양한다고 하면 조심해. 이상한 일이 많아.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줘.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분양 카페에 경고 글을 올렸어. 그리고 혹시 몰라 분양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번호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어. 그때 우리가 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아. 지금도 그 지역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어. 그때의 일이 자꾸 떠오르거든.